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입니다. 오늘 통일을 준비할 차세대 리더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사기 때문에 절대로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의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강의 제목은 미중 경쟁 속의 대한민국의 전략입니다. 통일 공부하는데 웬 미중 경쟁부터 나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전략 지형 그리고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중대한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하겠다면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같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의 기회는 북한 내에 체제 붕괴와 같은 그런 변고가 발생할 때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한반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가는 길이 순탄합니다. 최소한 적극적 방해 세력이 없어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1871년에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했죠. 그때 통일의 주역인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챘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도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북아 전략 판도와 국제 정세의 결정적 변수가 뭘까요? 미중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이해하는 게 통일의 기회가 올 때 이걸 어떻게 잡아챌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불길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의 본질과 향방을 한번 진단해보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험난한 상황을 헤쳐갈 것인지 이걸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간의 경쟁과 대결은 왜 일어날까요? 그 원인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장글과 같은 겁니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실존적 문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지배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폭의 세계와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못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도시에 새로운 신흥 조폭 집단이 등장하면 그 도시의 암흑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 조폭 집단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들 조폭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실력 대결, 혈투 이런 게 좀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은 국제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패권에 도전하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 세력인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3년 전 하버드 대학교의 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Destined for War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국내에서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런 국제관계의 어떤 구조,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원리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 미국과 중국이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것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게 뭐냐면 신흥 강국이 등장하면 기존 패권 세력과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그런 가설이지요. 앨리슨 교수는 지난 500년간 신흥 강국이 등장해서 패권 세력을 교체한 16개의 사례를 분석해서 그중 12개가 전쟁을 수반한 그런 사실을 규명을 하고 미중 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빠질 위험성을 경고를 한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지난 수백 년 동안 발생한 큰 전쟁을 살펴봐도 투키디데스의 트랩으로 빠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두 지역 패권을 둘러싼 충돌이었습니다. 1592년의 임진왜란,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패권에 도전한 겁니다. 그 패권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은 우리는 전쟁터를 제공해 준 거고 그 임진왜란의 본질은 일본과 명나라 간의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왜군들이 다 물러가긴 했지만은 명나라가 이 일본과의 7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국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에 결국 쇠해가는 명나라의 도전을 한 게 이 청나라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국력이나 뭐 인구 이런 걸 봐가지고는 내가 보기엔 명나라에 아마 100분의 1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작은 수백만에 불과한 이 청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 명나라를 결국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륙에서 명나라의 패권을 청나라가 접수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패권 교대가 된 거죠. 이게 명청전쟁입니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 1894년의 청일전쟁이 이게 패권전쟁이죠. 메이지 일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게 국력이 급속하게 커진 메이지 일본이 청나라의 패권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메이지 일본에 패하면서 동아시아의 이 패권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청나라가 누리던 그 패권의 자리를 한번 대체를 해보겠다고 여기서 욕심을 내다가 동아시아의 영토적 야심을 내다가 결국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한 메이지 일본하고 붙은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벌어진 러일 전쟁입니다. 결국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게 이게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육군을 가진 유럽의 강대국이었는데 이게 조그만 아시아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피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제정 러시아의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정 러시아는 일본에 지지 않았더라도 그 내부 모순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을 했겠지만은 결국 러시아 혁명을 촉발하는
그 힘을 키운 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한 겁니다. 그게 러시아의 모든 내부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결국 러일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 전부 다 투키디데스 출입으로 설명이 가능한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신흥 세력이 기존 패권 세력에 도전해서 일어난 전쟁들이었죠. 미중 간 경쟁의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중국의 성급한 힘자랑입니다. 이게 미국의 경계심을 촉발한 거죠. 힘이 생기면 휘둘러 보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덩소평이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는지 1992년에 중국의 외교 전략의 방향으로 도광양회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광양회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기른다 이런 뜻이죠. 향후 100년 동안 미국과는 절대 부딪히지 말라 하는 게 이게 덩소평의 그 유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덩소평의 유훈을 완전히 팽개치고 그 대신 중국몽, 중국의 꿈, 이걸 시진핑이 하나의 브랜드로 내세운 거죠. 그 중국몽이라는 이름으로 시진핑은 공세적인 팽창 정책을 추진해서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력이 커질 만큼 커졌으니까 이 힘을 이용해서 1840년 아펜 전쟁 이후 중국이 서양 세력에 당한 치욕을 갚고 과거에 패권국이었을 때의 그 영화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다시 천하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너무 일찍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해공군력의 급속한 증강에 열을 올리고 공세적 군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이지만은 남중국해의 무인도를 불법 점령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미국과 아시안 국가들과 대립하기 시작했죠. 4년 전에 중국이 가입한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구성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도 중국은 이 판결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필리핀이 중국이 지금 무단 점령하고 있는 이 남중국해 섬이 자기들은 필리핀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영토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달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4년 전에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 영토라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을 좀 무시하는 걸 보면 중국은 안보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법도 자기들은 무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한국이 미국의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허용했다고 얼마나 중국이 야비한 보복을 해왔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건데 이건 한국을 속국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이걸 맞고 살 것인지 이걸 그대로 그냥 맞고 죽을 것인지 이걸 중국한테 와서 결재를 맡으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호주가 코로나 발생 원인에 대한 국제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중국이 호주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거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도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힘으로 주변국을 겁박하고 길들이는데 자제력을 상실하고 점점 재미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을 건드리는 걸 자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간 경쟁의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첨단 기술의 절도,
이걸 통한 기술 패권을 넘보기 시작한 데 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중국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킹으로 첨단 기술을 훔쳐서 이걸 군사력 강화에 이용한다. 이러면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붕괴를 하고 지금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두 종류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이미 해킹을 당한 기업, 또 하나는 아직도 해킹 안 당한 기업, 이 두 가지 기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도 중국의 기술 절도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탐내는 기술, 중국은 아직도 없는 기술, 이걸 해킹을 통해서 기술을 훔쳐가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에 있는 우리 기술 인력, 이런 사람들을 고액 연봉을 주겠다고 유인을 해가지고 기술을 또 다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우리 첨단 기술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번째, 미중 경쟁의 원인은 뭐냐? 경제 발전이 중국 체제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환상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바꾼 결정적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분쟁과 보복은 우방국, 동맹국 간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 일본, EU가 미국과 얼마나 많은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까? WTO까지 가서 판정을 받는 그런 사례도 가끔 있었고, 지금도 한국, 일본, EU는 수시로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 대립이 전략적 경쟁자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 어떤 무역 불균형,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한국이나 대만처럼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도 지원을 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그 엔게이지먼트를 꾸준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에 오히려 공산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주민 감시와 억압을 강화하는 걸 보고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중국이 경제 군사적 도전 세력일 뿐 아니라 미국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도전 세력이라는 그런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7년 12월 18일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하죠. 그리고 금년 5월 20일에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법 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 두 개의 문서가 미국의 이러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관계 기조를 경쟁과 협력에서 경쟁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2018년 10월 허드슨 연구소 연설이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공화 양당 간에 중국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대중국 정책에는 놀랍게도 민주공화 양당 간에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존재합니다. 스타일과 어떤 강도, 방법 이런 거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미국 공화당 정부와 비교적 잘 지낸 편입니다. 미중 수교가 1972년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프로세스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중 간의 수교는 1979년에 됐지만은 그 수교 이전에 미중 간에 서로 연락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사관계이죠. 시니어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한참 전이죠. 그때 수교 전에 미국의 그 중국 연락사무소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니어 부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거기 연락사무소장을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의 고위층들과 친분 관계를 익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닉슨 방중을 만들어낸 키신저 박사가 그때 물론 닉슨 때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했고 그 이후에 국무장관도 했는데 이 사람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중국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키신저가 나서서 중국을 대변을 하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미중 간에 어떤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쭉 관리를 해왔죠. 근데 지금 이제 뭐 키신저가 나이도 90이 넘었지만은 이 사람이 결국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결국 중국 로비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큰 컨설팅 회사까지 차려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키신저 힘으로는 도저히 미중 간의 이 갈등이고 경쟁 관계를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는 이념적으로 보면 이거는 진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하고 가까운 것 같지만은 이 공화당하고 크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 인권 문제를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하나의 외교정책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민주당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미중 관계가 좀 껄끄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하는 게 이게 공화당 정부에서는 가능했지만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항상 좀 자극을 받고 미중 관계가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오히려 껄끄러운 적이 많았다. 이런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간에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그리고 미중 간의 그 사활적 이해관계의 구조적 대립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미중 관계는 갈등과 경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중국이 미국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군사력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GDP 규모에서는 10년 내지 2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또 시간은 엄청 더 많이 걸리겠지만은 축적된 국방비에서 언젠가는 미국을 앞지르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료하고 2049년까지 그러니까 30년 내에 미국과 맞먹는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그런 야무진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중국이 지금 한 29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10년 내에 400개 수준으로 증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한 3,8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겠죠. 중국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계속 국방비를 늘리고 첨단 군사력에 집중 투자를 하면 하드웨어 면에서는 무기 숫자나 뭐 이런 항공모함 숫자 이런 면에서는 미국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 수행 능력에서는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계속 해온 나라 아닙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전쟁을 해왔죠.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1979년이면 지금 41년 전 아닙니까? 그때 베트남을 쳐들어갔다가 베트남군에 참패를 당하고 쫓겨나온 이후에 실전 경험이라고는 41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난 봄에 티베트 고원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해서 중국군이 한 40명이 죽고 인도군이 한 20여 명 죽었는데 그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무력 충돌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강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서로 육탄전을 벌인 거죠. 거기서 중국이 좀 더 많이 죽은 건데 이거 가지고 뭐 누가 잘 싸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무리죠. 그러나 중국이 전반적인 전쟁 수행 능력에서는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일자녀 정책을 취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왕자처럼 다 키운 자식들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실제 전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지 이게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의 지리적 약점과 주변국과의 적대 관계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동서에서 자연적인 방벽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와 사통팔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미국은 해상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이웃이 없죠. 북쪽에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 멕시코가 있지만은 그 나라들하고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은 적대 관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맹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완전히 포위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적대 국가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인도와 베트남과 대치하고 있죠. 바다로는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적대적 도서국가에 막혀서 대양 진출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대 세력에 막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 보려고 남중국해에 무리하게 무인도를 불법 점령해서 미국과 부딪혀가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또 인도양의 스리랑카와 북아프리카 지부티에 군항을 취득하는 등 해외 군사기지 확보에 키란이 되어 있지만은 지리적 핸디캡을 극복하는 데는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식량과 에너지 수입국의 한계입니다. 전쟁 수행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가 식량과 에너지 아닙니까? 미국은 식량과 에너지의 수출국이고 중국은 수입국입니다.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전쟁을 오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만 막고 있으면 중국 경제는 그대로 고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압도적인 화폐 금융 지배력입니다.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는 세계 어디 가든 이거는 다 통용되는 돈 아닙니까? 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미국의 화폐 금융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평시에는 미국의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유로화는 고사하고 스위스 프랑만큼의 국제적 신인도를 가지는 것도 언제 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안화를 가지고 요즘 석유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위안화를 어디 들고 가가지고 국제 무역 결제를 하려 그러면 이게 언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여행하고 하는데도 위안화 들고 어디 가지고 가면 이게 무슨 돈이냐? 물건을 살라 그래도 이건 달러나 스위스 프랑만한 그런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돈이거든요.
중국이 달러와 그 유로화 결제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되면 대외 거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숨겨놓은 중국 권력층의 자금도 묶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중국 경제의 비대칭적인 대미 의존도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미 수입의 4배가 넘습니다. 서로 전면 무역 금수 조치를 취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은 1천억 불의 중국 시장을 잃는 반면에 중국은 4,500억 불의 미국 시장을 잃는 거 아닙니까? 경제 규모가 같다 그러더라도 중국이 4배 이상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중국 경제는 4,500억 불의 시장을 잃으면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뭐 1천억 불 이 중국에 못 판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뭐 흔들리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고 뭐 장난감이고 이런 소비재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수입 규제를 단행하면 중국은 대항 수단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평시에는 일어날 수가 없지만은 무력 충돌로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각오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이게 또 중국의 결정적 약점이고 이게 급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민족 국가죠. 그런데 미국은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강한 통합된 단일 국가인 반면에 중국은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원심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가 찢어지고 흩어지는 힘 아닙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산산조각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55개 소수민족이 국토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장과 티베트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조직적 저항과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공권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은 뭐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웃 동네에 친척 만나러 가든지 친구 만나러 갈 때도 몇 차례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트렁크도 다 뒤집니다. 제가 지난 한 1, 2년 사이에 티베트도 가보고 신장도 가봤는데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한다 그러면 검문 검색 받는 데만 한 3시간 정도는 허비를 합니다. 동네 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는 들어갈 때 검문 검색하고 그 도시에서 나올 때 검문 검색하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억압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래도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살아본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일본도 가고 기차 타고 만주도 가고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뭐 독립투사들 수배받는 사람들은 가다가 검색을 당하고 했겠지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돌아다니는데 어디 뭐 검문 검색으로 갈 곳은 못 갔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폭동이 가끔 일어나지만은 나라가 쪼개질 우려는 전무합니다. 흑인들만 살 독립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서 티벳과 신장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대만도 독립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허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중국은 4분 5열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전쟁하는 것보다 더 큰 악몽이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산산조각 나는 거, 이게 제일 겁나는 거죠. 미국이 티벳과 신장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국이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중국의 급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략을 세우려면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나라들이 부여하는 가치,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대한민국에 더 큰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꿈을 이루는데 한국을 중국 편으로 포섭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고 동맹을 와해시켜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이 온전해지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회유와 협박이 통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또 공을 들이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에는 중국이 아무리 협박하고 공을 들여도 절대로 중국 편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했으면 했지 중국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나라들입니다. 미국과 전쟁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베트남도 지금 중국 견제하는데 미국과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어떠냐? 한국이 친중 노선을 선택하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없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킬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중 노선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4개국, 인도, 일본, 베트남, 호주, 이 4개국만 확실히 잡으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중국이 더 절박하고 집요하게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매달리는 법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지키는데 비교적 너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더라도 그 돈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중국 견제 봉쇄하는데 오히려 주한미군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냥 주로 육군이지만은 항공모함 한 개 전단이면 한국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미국 공군력하고 맞먹거든요. 해군은 한국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한국에 그냥 붙박이로 있는 공군하고 항공모함에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전투기들하고 용도가 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는 항공모함이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에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야비한 보복 수단을 총동원할 때 트럼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방장관에게 왜 한국에 공짜로 사드를 배치해주냐고 고통을 쳤지 않습니까?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가 쓴 Fear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입지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이 미국보다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이 국경을 접한다는 것도 이게 안보상 큰 부담이 되죠. 그러나 통일이 중국에 주는 전략적 이득도 없지가 않습니다. 한반도의 불안 요인이 제거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미국과 충돌할 요인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일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 못지않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것도 많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를 해서 중국을 위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빌미를 제공해 왔는데, 통일이 되면 미국이 그런 중국에 대한 어떤 공세적 전략을 한반도 주변에서 취할 명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중국에 막대한 실익을 제공합니다. 한반도 통일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릴 나라가 중국입니다. 통일 한국과 육로로 연결되면 낙후된 동북 삼성의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한국이 중국 영향권에 편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이 친중 반미 노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미국이 발벗고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을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기회가 왔는데도 이걸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이게 미국의 가치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국익과 가치가 일치될 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원하겠지만은 가치는 일치하지만 국익은 별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비핵화와 통일 외교에서 어느 나라의 지지와 협조가 더 중요할까요? 중국의 지지 협조 없이는 비핵화도 통일도 불가능한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중국이 반대한다고 핵미사일 개발 중단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의 경고와 압박 때문에 북한이 정책을 바꾼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수입의 90%를 지금 줄여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중파로 낙인이 찍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굴존적 자세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그런 착각과 환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미국의 능력과 의지가 중국의 선택을 좌우한다는 점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30년 전에 독일 통일 당시에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결사적으로 독일 통일을 반대를 했고, 소련도 독일 통일에 좀 부정적이었지만은 미국이 통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는 순간에 대세는 결정되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통일의 기회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무정부 상태 속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그런 순간에 옵니다. 이때 중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개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게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을 미국이 무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면 중국이 미국과 전쟁할 각오를 하고 모든 걸 다 잃을 각오를 해야 군사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6.25 때는 중국이 잃을 게 없었지만은 지금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 대가로 대만의 독립선언이라는 그런 일을 당해야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대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중국군이 북한에서 그냥 손발이 묶여서 진창에 빠져 있는 동안에 미국이 베트남과 인도를 사주해서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듯이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막을 수단을 미국이 갖고 있지 우리가 중국에 공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개입을 막는데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중국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래 위협은 어디서 올까요? 역사적으로 우리의 자주 독립에 대한 최대 위협은 영내 패권 세력에서 옵니다. 일본이 패권국일 때 일본에 침탈을 당했고, 청나라가 명나라로부터 패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21세기의 위협은 21세기의 패권 세력인 중국에서부터 오겠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70년도 더 된 일제 때 당한 여러 가지 비극,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위협이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패권 세력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패권 세력은 중국입니다. 일본이 패권 세력일 때 우리가 당했던 서름, 이런 걸 또 당한다면 앞으로는 중국 때문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그런 진실의 순간이 올 때 미국이 고민하지 않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고 우리 편에 서도록 평소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눈빛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미국이 제공해야 할 지원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통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동맹국이 되도록 평소에 공을 들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중국의 패권적 행포에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지킬 생존 보험입니다. 중국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백이 이 한미동맹입니다. 이 보험이 부실해지면 중국은 안심하고 무자비하게 우리를 급박하고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동맹을 통한 원교 건공 전략, 먼 나라와 친구가 되고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는 이 원교 건공 전략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가용해진 우리 민족의 새로운 옵션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영내 패권 세력에 무조건 굴종하거나 아니면 객기를 부려서 한번 대들었다가 완전히 그냥 참패를 당해서 무릎 꿇든지 아니면 식민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한 역사적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외침을 막아낼 독자적 역량과 의지가 모자란 데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런 든든한 동맹 체제라는 게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못 읽고 엉뚱한데 줄을 잘못 서서 자초한 불행이 대부분입니다. 통일 전략의 관점에서도 한미동맹이 부실하면 통일의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놓치기가 쉽습니다. 중국의 도움 받으면 통일이 더 쉬워질까 이런 생각으로 중국에 공들이느라고 미국의 불신을 자초하고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단 있게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징 차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교감도 필요합니다. 비핵화와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꾸준하게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오판으로 북한 붕괴 시에 중국이 군사 개입할 경우에 이때는 미국과의 충돌을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국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둬야 됩니다. 중국의 오판을 피하고 군사 개입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일 한국 출연에 대한 중국의 합리적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간 제가 중국 안보 전략가들 그리고 군부 산하의 싱크탱크, 중국의 전 현직 장성들 이런 사람들과
통일 관련 논의를 하면서 제가 확인한 중국의 우려사항, 그리고 그 해법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 북한 급변 사태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군이 북한에 진주를 해가지고 통일 이후에 미군이 거기 계속 주둔을 하고 군사 기지를 건설하지 않나, 이게 제일 큰 걱정이죠.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지 않는다, 미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 이후에 우리 통일 한반도를 지키는데 미군이 굳이 북한에 주둔하고 그리고 북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공군력으로 지금 평택에 있는 기지, 그리고 남한에 있는 이 기지만으로도 우리가 주변국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얼마든지 우리를 백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중국하고 가까운데 미군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 중국을 자극하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좀 유지해야 된다. 그 통일 이후에 한국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국하고 그 전쟁하는데, 중국을 억제하는데 한국 핵이 그게 대단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동맹국 미국의 핵 우산, 핵 억지력, 이걸 가지고 중국을 억제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우리의 독자적 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중국을 억제하는데 그게 미국의 확장 억지에 얼마나 그게 더 큰 부가가치가 발생할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의 그 비핵화 유지 요구도 우리가 뭐 수용 불가능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중국이 늘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통일 이후에 중국이 북한과 맺은 국경조약, 조중변개조약이라고 그러죠. 조중변개조약, 이걸 다시 수정하자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존 국경선을 통일 한국이 이게 존중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일각에서는 통일되면 간도를 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가 그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과 중국 간에 맺은 국경조약, 이걸 다시 개정하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중립화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만약에 한미동맹을 해체를 못하면 동맹의 적용 범위를 통일 한반도를 지키는 데만 한정해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미동맹이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는데 이거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대만을 방어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한국이 좀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런 합의를 미국과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을 빠져나갈 때는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미동맹 해체하고 중립화하라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동맹의 적용 범위를 대만 해협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는 중국과 타협이 불가능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국의 요구가 또 뭐냐면,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한테 통일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할 때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의 자유 총선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유엔 감시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선거를 감시하는 걸 거부당했기 때문에 38선 이남에서만 자유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지역을 우리가 수복을 하더라도, 우리 군이 들어가서 북한 지역을 안정화하더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일부로 법적으로 편입되게 할 것인지, 국제적으로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국가로 남을 것인지, 그걸 북한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이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엔 총회 결의의 정신이고, 그런데 중국은 이상하게 통일 이후에 절대로 북한 주민들한테 통일 찬반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면 안 된다. 통일했으면 그거 끝이지. 북한을 점령했으면 그냥 접수하고 마는 거지. 그걸 왜 북한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나,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러냐. 이 북한에 적용할 이 주민투표의 모델이, 만약에 모델을 보고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대만 이런 데서 우리도 독립할 것인지, 중국의 일부로 남아있을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중국이 다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이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게, 이게 혹시라도 대만, 홍콩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같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까지 이런 모델을 원용하자는 그런 요구가 나올까 봐서 지금부터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어떻게 하든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는 뭐 타협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그러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미중 간 충돌하는 이슈마다 우리는 무조건 미국 편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요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 편을 들 것이냐, 미국 편을 들 것이냐 고민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편을 드는 게 답입니다. 한미 간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모든 사안에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에 반해서 미국을 추종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미국이 아주 중시하는 그런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납득시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남중국해 같은 데는 우리의 이익이 분명하고 압도적입니다. 남중국해는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린 명줄 아닙니까? 우리 에너지 수입의 8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데,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우리 유조선 항해가 방해를 받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우리 그 수송선들, 유조선들이든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우리 선박들을 우리 군함이 가서라도 지켜야죠. 중국과 무력 충돌을 각오하고라도. 그리고 국제법도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 편든다, 중국 편든다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국제법대로 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국제법은 뭐냐? 항해 자유. 이게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국제 수로에서는 다른 나라 영해 내라도 항해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일본 대마도와 부산 사이가 일본의 영해든지 우리의 영해거든. 그거는 24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영해가 아니면 일본 영해지만은 국제 수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북한 선박들도 지나다니고 러시아 군함도 지나다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수로에서의 통항의 자유, 항해의 자유, 이것은 군사적으로라도 수혜해야 되는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남일처럼 양국 눈치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적 국익 판단 능력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자칫 정신분열 정세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안보적 이익은 추상적인 반면에 경제적 실익은 손에 잡히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경제적 손익은 가까이 있는 반면에 안보적 손익은 멀리 있고 불확실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미래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적 실익을 포기하는 게 이게 미치는 장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고 경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인데 둘 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죠.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원칙적으로 생존부터 챙겨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위와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돈 더 벌려고 더 잘 살려고 중국의 속국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동맹 간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해치거나 동맹의 근간을 흔들 일은 자제해야죠. 국가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실익에 눈이 어두워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이거는 소탐대시라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선택하는 소위 안미경중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나이브하다기보다는 저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안보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압박 수단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보와 경제를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걸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드 산불 합의가 안보와 경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무슨 이 장고대 같은 소리입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디카플링을 결심하면 미국의 원천 기술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보통신 소재 부품도 미국 승인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보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니까 안보를 위해서 무조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적대적으로 여길 정책을 선택할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안도 각기 무게가 다르고 우리의 경제적 사활에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안보적 사안이라고 모두 생존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대안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더 큰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양보를 해도 우리 안보에 대한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과 완급을 가릴 정부의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자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미중 사이에서 중립 유지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양다리 걸치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미움과 불신을 받아서 안보와 경제를 둘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영내 국가들과 연대해서 한미동맹의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중국의 패권적 횡포를 견제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을 막는데 중국의 위협을 받는 다른 영내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와 공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쿼드라는 게 지금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나라가 모여서 지금 협의하는 이 메커니즘을 쿼드라고 하잖아요. 이 쿼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쿼드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쿼드에 들어가 있는 그 나라들과 양자 차원의 전략적 교감과 공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이 모든 동맹국에 대한 또 우방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를 하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확립해야 우리가 중국의 급박에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 시에 중국의 개입 여력을 분산하는데도 이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과의 전략적 공조, 교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해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중국의 군사 개입을 막을 전략 이걸 각자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강의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